네, 저희 꼭꼭 거버넌스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는 거버넌스 현황과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 저는 발표를 맡은 이혜민입니다. 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거버넌스 프로포절 케이스들을 저희가 한 30, 40개 정도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서 좀 분량을 고려해서 최종 발표 때 공유 드릴 만한 거 5가지를 선정을 했고, 다음은 거버넌스라는 게 좀 복잡하다 보니 어느 부분부터 좀 분석을 해야 될지 연구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살펴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분석을 공유해 드릴 거고요. 다음은 거버넌스 아이디어라고 최근에 좀 논의되고 있는 다른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분석한 내용을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거버넌스 모델, 아이디어보다 조금 더 구체화된 형태의 모델들 분석한 걸 공유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를 좀 살펴본 이후에 저희 팀이 내린 결론 제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거버넌스 프로포절 케이스인데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유니스와 프로포절이었는데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절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냥 간단해요. 디파이 에듀케이션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디파이 관련 정치적, 교육적, 법적 기여를 하고자 하는 팀에 그랜트를 주기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 펀드의 목적은 잘못되어 있는 규제, 법적 제한, 정치적 한계를 해소하고 디파이를 위한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네임드인 사람들이 참여해서 한 7명 정도가 들어가 있었고, 이 프로포절이 올라온 뒤로 통과가 됐는데, 이후에는 펀드가 자신들이 주장한 그 4, 5년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의 자금을 받으면 어떻게 유동화를 하고 운용할지 계획을 프로포절에 제시를 했는데,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상반되게 윤희를 장외 거래로 팔아치웁니다. 크게 한탕을 하시고, 펀드의 멀티시그 원래 관리자 중에 한 명이 장외 거래 직전에 자신의 윤희를 매도한 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고, 이후에 유니스와 거버넌스 프로포절이 중앙화되어 있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논란이 좀 점화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슈를 접하고 난 다음에 펀드 사용에 좀 투명성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거버넌스 프로포절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펀드 유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이 이 프로포절 이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접한 커뮤니티 여론 그리고 저희 팀 의견을 정리를 하면, 이 코비라는 사람은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100만 유니를 지급하는 포럼에 대해서 엄청 비꼬아요. 제가 사진을 좀 작게 가져왔는데, 그냥 아무 트위터 계정 만들어서 나도 펀드 만들 거야. 우리 구성원 이런 사람들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돈 줘. 이런 식으로 비꼬는 프로포절을 올리고, 이 펀드 해체에 대한 프로포절도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점은 결국 토큰 기반 거버넌스는 어쩔 수 없이 다량의 토큰을 보유한 소수의 홀더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음. 그리고 이 프로포절에 제시한 제시자들 자신이 기재하고 설명한 것과 다르게 유니를 운영했다는 사실도 역시 거버넌스 집행에서 어느 정도까지 강제성을 띄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미 프로포절이 통과된 이후에는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강제성을 어떤 식으로 부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실 텐데요. 거버넌스를 다룰 때 준호 프로포절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호 16번째 프로포절은 유명하죠. 고래가 다중지갑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얻은 물량을 모두 소각하자라는 제안이었고, 배경은 많이들 아실 테니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호 에어드랍 할 때 아톰을 좀 여러 개의 지갑으로 나누어서 고래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게 4%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준호 토큰을 분배받게 됩니다. 근데 이 4%라는 수치가 거버넌스나 유동성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각하자는 내용을 담은 4번째 거버넌스 프로포절을 올리지만, 당시 이 고래가 자기는 그런 우려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거버넌스 제안이 그냥 부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고래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정황들이 많이 포착되고, 다시금 16번째 제안으로 물량을 소각하자는 제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거버넌스 제안이 근소한 차이로 가결이 되었는데, 후속 조치에 대한 방안도 18번, 19번 프로포절을 통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커뮤니티 여론은 되게 대립이 팽팽했는데, 예스로 투표했던 주체들은 이 물량 4%라는 물량이 생태계의 탈중앙성을 해칠 수 있고 애초에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존재했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소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노로 투표했던 주체들은 고래가 잘못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다 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이걸 보고 어떤 의견을 냈냐면, 근본적인 책임이 고래에 있다기보다는 의도하지 않은 설계를 한 프로토콜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줬고요. 탈중앙화라는 것은 수단인데 이를 명분으로 다른 요론을 구성해서 개인의 주권을 훼손하려 했던 것은 블록체인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중앙화인데 이 문제로 다시 귀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라이도 프로포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중립성 관련해서 준호랑 좀 유사해서 가져왔는데요. 제안으로는 앞으로 베스팅된 물량을 소각하고 소각된 물량만큼 새로 만든 지갑 베스팅을 하자라는 제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제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은 디파이언스의 창립자인 아서가 해킹을 당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사실 이 아서가 베스팅 기간이 남은 물량들이 있어서 이 앞으로 베스팅된 물량을 소각하고 소각된 물량만큼만 새로 만든 지갑에 베스팅을 하자라는 거버넌스 제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100%가 동의해서 통과가 되었고요. 준호랑 좀 비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준호 사태는 이미 발생한 사건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개인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프로포절이었다면, 이 라이도 사태는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개인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사례입니다. 또 비교할 수 있는 점은 준호의 경우는 프로토콜 설계의 잘못을 이제 개인에게 물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고, 라이도 프로포절의 경우는 개인의 잘못, 그러니까 해킹을 당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통해서 토크노믹스, 그러니까 프로토콜 자체의 토크노믹스를 건드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스템의 설계가 개인의 재산권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개인의 잘못이 시스템의 설계에 영향을 주는 사례라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블록체인이란 건 각자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이를 통해서 탈중앙성을 획득하는 시스템인데, 개인의 이해관계와 시스템이 얽히면 중립적인 시스템은 무너지기 때문에 좀 고도화된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프로포절을 통해서 좀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가벼운 프로포절인데 코스모스에서 올라온 프로포절이고요. 거버넌스 분할 투표를 허용하자라는 프로포절이었습니다. 이 프로포절이 올라오게 된 배경으로는 아시다시피 지갑 주소라는 건 항상 개인이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조직이 소유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밸리데이터 기관의 경우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측에서 좀 투표를 하게 될 때 내부자들의 회의를 신중하게 거치는 경우도 많고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좀 거버넌스 분할 투표를 활성화하자라는 프로포즐이 올라오게 되었고요. 96%가 동의해서 통과가 되었고, 저희도 물론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거버넌스에서 의견을 행사하는 최소 단위 주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풀어내지 못한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포절은 커브 파이낸스 수수료 분배 변경인데, 이 제안은 커브 수합 수수료를 0.04%에서 0.06%로 올리고 수수료 전부를 V커브 보유자들에게 분배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이게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커브 토큰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거버넌스 참여율이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거버넌스 참여하려면 커브 토큰을 락한 다음 이 V커브 토큰을 얻어야 되는데, 계속 토큰 가치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락할 유인이 떨어지고 자연적으로 거버넌스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등장한 프로포절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LP가 가져가는 0.04%의 수수료에 0.02%의 어드민 피를 부과하는 것으로 다음 7번 프로포절에서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여론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에는 수합 수수료는 커버 채굴에 따라 얻는 이자에 비해 좀 적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배 방식을 바꾸는 게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노를 주장하는 쪽은 LP들을 제외하고 다른 오픈마켓에서 커버를 구입한 사람이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으면서도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 방식 자체가 좀 복잡하고 급진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고, 토큰 기반 거버넌스에서 토큰을 사용해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은 문제가 드러난 직접적인 사례라고 지적을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거버넌스에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포절들에서 되게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 문제점의 출처를 짚기가 되게 복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좀 복잡계를 이해하고자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문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제일 먼저 본 기본적인 페이퍼라고 할 수 있는 UN에서 나온 What is Good Governance라는 논문을 좀 정리를 했었고, 페이퍼를 정리를 했었고, 여기에서는 거버넌스를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그 의사결정이 실행되는 과정을 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가 가져야 될 8가지 성질로 아래 8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다 좋은 말들이지만 이 성질들을 좀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Defining Blockchain Governance, a Framework for Analysis and Comparison이라는 논문을 읽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 디자인에 필요한 빌딩 블록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버넌스 현상들을 6개의 차원 그리고 3개의 레이어로 규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더리움과 이오스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6가지 차원이라는 것은 거버넌스를 이루는 많은 복잡한 현상들을 6개의 차원으로 분류한 결과인데요. 먼저 포메이션 앤 컨텍스트는 기본적인 그 블록체인의 배경 정보, 그리고 로스는 거버넌스의 레이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역할, 그리고 그 역할들 사이에서 관찰 가능한 구조, 역할에 할당될 책임 부여 등이 해당합니다. 인센티브는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멤버십은 그 역할에 대한 참여, 그리고 구성원들의 역할이 관리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이해관계자 또는 생태계 참여자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디시전 메이킹이 이제 저희가 가장 주목을 하는 커뮤니티의 결정이 제출되고 모니터되고 동의를 받아서 확정되는 방법을 다룹니다. 그래서 보팅 메커니즘 같은 것도 디시전 메이킹에 해당합니다. 3가지 레이어는 거버넌스를 더 이해하기 쉬운 서브 컴포넌트로 세분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보면 뭐 온체인 거버넌스, 오프체인 거버넌스로도 볼 수 있지만 오프체인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로 나눔을 통해서 거버넌스 문제들과 실제 커뮤니티 연결은 커뮤니티, 그리고 좀 더 개발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 부분을 디벨롭먼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6가지 차원과 3가지 레이어를 바탕으로 이더리움 거버넌스 케이스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포메이션 앤 컨텍스트는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5가지 디멘션과 3가지의 레이어로 해당하는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시간상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이오스 거버넌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장점은 거버넌스 문제를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할지 좀 큰 구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블록체인 거버넌스 in the public sector,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public management라는 논문인데, 이건 의사 결정의 수준을 3가지로 분석한 페이퍼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 결정이라는 거를 9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의사 결정을 3가지로 분석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개념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는 논문이었고요. 리뷰 같은 거는 자세히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마이크로 레벨, 메소 레벨, 매크로 레벨을 3개로 나눈 다음에 마이크로 레벨에서는 시스템 설계자의 선택에 중점을 주는 가장 작은 단위, 그리고 가장 최전선에 있는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소 레벨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집단적 의사결정,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는 조직적 프로세스에 중점을 둡니다. 매크로 레벨에서는 좀 더 철학적인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헌법적, 문화적, 그리고 뭐 법적인 제도적 규칙, 규범에 중점을 둡니다. 이제 어떻게 역할을 분배할지, 규칙을 어떻게 집행할지, 이걸 사람이 직접 제어하느냐 아니면 온체인에서 자동화를 하느냐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논문도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될 토픽들을 제시를 하고 이걸 순차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발표해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버넌스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섹터를 이어갈 텐데, 이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논의점들을 한번 다 살펴보고 리뷰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아이디어 중 첫 번째로는 Reputation Based Governance 시스템으로 평판 기반 거버넌스 시스템입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평판에 기반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프체인에서. 회사의 직책이 있고
뭐 학력, 경력, 이력이 있고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포스팅 이력들을 참고할 수 있겠죠. 저희 디사이퍼도 운영진이라는 그 직책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모두가 같은 하나의 존재로 토큰 기반으로 투표를 하기보다는 플랫폼에서 활동을 기반으로 평판을 나타내는 토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전송 불가능하게 해서 본인이 소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평판 토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점수 토큰을 소비하도록 해서 점수 토큰은 플랫폼 내부에서의 활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평판 토큰을 짓는 사람이 점수 토큰을 분배받고 이를 통해서 평판 토큰을 획득할 유인을 만들어내고요. 평판 토큰이라는 눈에 보이는 NFT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불특정 다수 개인이 아닌 평판 토큰을 가진 사람이 직접적으로 거버넌스를 집행해서 거버넌스의 효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판을 지닌 사람들이 점수 토큰을 받고 점수 토큰이 황금성을 가지기 때문에 좀 인센티브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기여에 대한 보상이 직접 나타나서 일치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프로젝트 초기에 평판 토큰을 너무 좀 일찍 확보한 사람들이 과도한 지분을 가진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참여자가 플랫폼에 참여할 유인을 좀 적절하게 만들어야 해서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평판 토큰을 사용자가 확보를 했는데 이 사용자가 계속해서 가치 있는 활동, 프로토콜에 도움되는 활동을 할 거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 마이닝 아이디어인데, 현재 다오들이 탈중앙화되어 있다 보니 프로덕트 빌딩 속도가 느리고 의견 수렴하는데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각 상황을 풀어낼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조직 구조가 확장하기 힘든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인센티브가 특히 초기 다오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문제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장기적인 프로덕트의 성공을 위해서 거버넌스 커뮤니티 구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구축을 바탕으로 다오가 기여자, 인적 자본, 그리고 활발한 거버넌스 활동을 확보해야 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라고 평가될 수 있고요. 그걸 위해 이 거버넌스 마이닝은 프로토콜의 특정 기간 동안 특정 토큰을 분배하기로 결정하면 이걸 이제 에어드랍하는 형식이 아니라, 토큰 분배는 그룹하고 개인의 기여물에 따라서 가중치를 따라 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여물의 가치는 고정되지 않고 기여물이 어떤 영향력을 가져올지에 따라 좀 지속적으로 변경을 해서 평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여라는 것은 거버넌스의 가치를 가져다줄 모든 행동들을 포함을 합니다. 이 거버넌스 마이닝의 장점으로는 적절한 보상을 정해놓고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보상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프로포저를 수행하기 위한 팀을 빠르게 꾸릴 수 있다. 인센티브 구조가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토큰 보상이 프로토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분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인센티브 양을 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적절한 인센티브 양을 책정해서 좋은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거버넌스의 가치를 측정한다라는 게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은 또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이라는 가치만을 쫓는 방향으로 거버넌스가 변질될 수 있다라는 단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로는 가스레스 보팅과 스냅샷인데, 이제 토큰 보유량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하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게 사실 거버넌스 참여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어차피 토큰 보유량이 많은 그 주체의 의견이 반영될 확률이 높기도 하고요. 하지만 토큰 보유량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토큰 보유량이 높은 사람이 항상 올바른 거버넌스 프로포저를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봤던 커브 파이낸스 수수료 변경 프로포절과 같이 좀 토큰 보유량이 거버넌스 참여를 결정하고 투표권을 부여할 때 좀 참여율을 낮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가스비가 들지 않고 토큰 보유량이 중요한 허들이 되지 않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좀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발전해서 결국에는 가스비가 들지 않게, 그리고 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좀 편하게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였고, 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가스비 없는 보팅이 오프체인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를 온보딩하는 온체인 거버넌스 과정이 어차피 필요하다는 점과
온체인 거버넌스와 오프체인 거버넌스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가스비가 없다는 것은 거버넌스 참여율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아직은 오피셜한 지표로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단계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탈중앙화 거버넌스의 모듈화인데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 많은 암호화폐 프로토콜들이 토큰 보팅을 통해 거버넌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표자의 무관심 그리고 토큰의 분배가 특정 집단 혹은 개인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자의 투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이는 그리고 자동화시킬 수 없는 거버넌스 결정이 있고 그에 대한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는 필요하다라는 세 가지의 점에서 기인해서 좀 하나의 거버넌스로 모든 결정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를 좀 유니트화시켜서 전문화 집단별로 거버넌스를 진행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논의되게 됩니다. 각 유닛들은 특정한 태스크, 예를 들면 오라클은 오라클, 파라미터는 파라미터 조정 이런 태스크들에 좀 책임이 있고 토큰 홀더에게 예산을 받기 위해 스스로의 역할과 업무를 프로모션하면서 마치 회사의 하나의 부서처럼 거버넌스를 담당하게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자동화할 수 없는 태스크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각 유형별로, 모듈별로 의사결정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생기고 장기간 진행하는 프로포절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현실 세계와 맞닿아 있는 영역에서도 거버넌스가 수행될 수 있다라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트레저리 운영에 대해서 토큰 홀더들이 예산을 분배하는 방식이 실제로 올바르게 분배되는지는 아직 경험적으로 확인이 부족한 상황이고 유닛이 해당 태스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페널티들은 아직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버넌스 미니마이제이션이 5번째 아이디어인데 마지막 아이디어고요. 이는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거버넌스의 존재부터 한번 좀 되짚어 보게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탈중앙화 거버넌스는 credible neutrality, 한국말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중립성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중립성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프로토콜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프로토콜 기반으로 새로운 걸 만들 때 이 프로토콜이 자신의 이익에 반해서 변경되지 않고 좀 중립성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라는 신뢰를 뜻합니다. 그리고 크립토신에서 이 credible neutrality가 신뢰할 수 있는 중립성이 이뤄내야 할 최선의 가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 위에서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지고 프로토콜 위에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최후의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중앙화라는 것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디어는 이제 이 거버넌스가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중립성만 달성하면 된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거버넌스가 없는 것이 거버넌스의 최소화는 아닙니다. 거버넌스의 권한과 의존도를 좀 줄이자는 주장이었고요. 거버넌스는 항상 존재해야 되면서 사회적 합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드포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항상 필요합니다.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건 좀 게임 이론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결과도 나왔고 이러한 거버넌스의 시스템을 공식화하는 것은 모든 걸 달성할 수 없지만 그걸 달성할 수 없음에도 시스템을 공식화하는 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버넌스만 남겨두고 신뢰할 수 있는 중립성을 달성만 하면 나머지는 제거하는 방향이 올바르다라는 아이디어고요. 결국에는 블록체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자동화하는 게 사실은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 탈중앙화 거버넌스가 자동화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장점으로는 온체인 거버넌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프로덕트는 빠르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거버넌스의 불필요한 면을 쳐내고 최소화함을 따라서 프로덕트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거버넌스가 필요한 순간에 대응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자체가 기능인 서비스는 거버넌스 최소화의 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까지 논의되지는 않았고 거버넌스 최소화가 프로토콜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걸 집행해야 되는 이해관계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이디어들을 이어서 좀 모델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고도화된 모델로 이제 투표 모델인데, 쿼드라틱 보팅은 부의 지배를 막기 위해서 토큰 수량에 비례하지 않고 제곱권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현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부의 지배를 막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계는 또 부의 지배를 여전히 다 막지는 못한다. 다중지갑을 막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Proof of Participation인데 아까 평판 기반과 좀 유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특정 행동을 수행한 자에게 거버넌스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 특정 행동이라는 것은 사실 프로토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프로토콜의 방향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참여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탈릭이 제시한 대안이 초기 기여자를 부트스트래핑하고 이 기여자들이 다음 라운드의 참여 조건을 직접 제시하도록 하자라는 대안이 있었지만, 이 역시 공모 및 담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명당 투표권을 하나씩 부여하자라는 모델인데, KYC 등의 절차를 통과해서 꼭 한 사람의 인간이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게 하자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다중지각을 막을 수 있고 부의 지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한계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퓨타키 모델은 투표 선호도를 투표하는 게 아니라 투표 결과에 베팅을 하는 구조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획득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제한의 투표 결과가 포지티브일지 네거티브일지에 따라 베팅하는 것이 되고, 이 거버넌스 제한 투표에 따라서 투표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도입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참여하면서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도모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목적 함수 정의가 어렵다는 한계와 이 사람들의 참여를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서 이끄는 것과 결국 생태계에 필요하고 유효한 거버넌스 제한이 나오는 것과는 좀 독립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진행한다고 해서 생태계의 유효한 제한을 이끌어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퓨타키 기반에서 다음과 같은 하이브리드 솔루션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 세 개에 대한 설명은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모델은 검증인 스테이킹 풀이 좀 낮은 경우, 적은 경우는 보상 분배 가중치를 더 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 딜리게이션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다중지갑의 효과도 어느 정도까지는 상쇄할 수 있고, 한 밸리데이터, 한 검증인에게 많은 비중이 몰리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한계로는 블록 부상률에 따라 좀 많은 자본에 의존하게 돼서 네트워크 안전성에 혼란이 올 수 있고 스테이킹 언본딩 기간 그리고 리딜리게이션하는 기간에 대한 변수를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그래픽 보팅 마지막 모델인데, 이 모델은 현재 다양한 거버넌스 제안들이 올라오지만 모든 거버넌스 제안들이 동일한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제안들이 있고, 단순히 토큰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영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버넌스별로 좀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개별 제안들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좀 베팅을 도입해서 가중치를 부과하는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동작하는 방법은 먼저 개별 제안들의 관심도를 끌어야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많은 제안들은 원래 진행하던 절대적 다수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족수를 설정을 하고 그 정족수가 넘고 한 제안에 대해서 정족수가 넘고 더 우세한 쪽이 투표에서 이기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없는 제안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 다수결을 사용을 하는데, 정족수 설정을 전체 투표권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몇 명이 투표했는지에 따라서 기준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총 유권자가 100명이지만 이 제안에 대해서 투표한 사람이 9명이다 라고 하면 정족수는 5명,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게 되는 다수결 형태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에서 어떻게 정족수를 정하냐, 그리고 인기가 있는 제안과 없는 제안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는 것도 좀 쉽게 정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좀 부스팅 제안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상대적 다수결을 원하는 경우 좀 비용을 더 부과해서 자신의 제안이 묻히지 않고 상대적 다수결로 평가받게 하는 방법이 제안이 되었지만, 이걸 비용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사실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영역이고, 부스팅 비용이 좀 기부스팅된 제안들이 익스포넨셜하게 책정돼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심을 이끌어낸 프로젝트들이 대량 홀더들의 결정 과정 온라인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보상과 슬래싱 구조를 사용을 해서 올바르게 투표한 사람이 보상을 받게 하고 양쪽에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게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장점은 안건별로 관심을 끌 수 있고, 그리고 경중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프로포절도 좀 진지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소수의 노력만으로도 좀 다수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부스트되지 않은 제한, 그러니까 비용을 더 내지 않은 제한의 상대적 투표 유인은 약하고, 부스트 안 된 제한들이 덜 투표되게 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투표된 결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여전하기 때문에 대량 토큰 홀더가 악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30분이나 했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좀 거버넌스라는 걸 살펴봤는데, 거버넌스가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시야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범위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고, 다양한 유형이 있고, 다양한 성격이 있고, 추상화 레벨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에 비해서 연구는 아직 너무 되어 있지 않은 분야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다양한 프로토콜의 등장함에 따라서 더욱 성숙해져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복잡한 문제인데도 너무 단순화해서 토큰 보팅 모델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방법은 좀 한계가 뚜렷한 게 명확하기 때문에 보팅 외에도 좀 프로토콜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좀 정말 다양한 토픽으로 살펴봤는데, 모든 변수를 제어하는 그 완벽한 거버넌스 시스템이라는 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건 어떻게 다루고 이건 어떻게 다루고 하는 그런 많은 역할이 부여되는 것조차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아까 나온 이제 거버넌스 미니마이제이션의 의견인데, 그것조차 완벽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각 프로토콜의 성격에 따라서 적당한 구조를 선택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재미없는 결론이 나왔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발표 우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들은 바로는 현재 거버넌스 투표들이 대부분 투표 현황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수 방향으로 좀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의 투표는 비밀 투표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구조들을 좀 시도해보고 있는 곳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따로 비밀 투표를 토픽으로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연구는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제한은 되고 있고, 그러니까 토큰 보팅으로 하면 사실 비밀 투표가 좀 어렵거든요, 구현이. 그러니까 어떤 지갑에 얼마나 가지고 그런 것도 나와 있고 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으로 계속 쏠리는 현상도 있지만, 그 말이 정적수가 고정돼 있을 때는 그게 되게 위험한 부분이 일 수 있는데, 아베 같은 경우에는 노가 늘 생길 때마다 S가 채워야 되는 정적수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랙트 상에서.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거에 진짜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비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거의 단점을 조금은 보완하려고 노력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언 하나 하자면 스낵시장에서 비밀 투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지금 연구 진행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분께서는 그 아까 이제 발표 자료에서는 이제 거버넌스의 성공의 기준, 잘 돌아가는 8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거버넌스가 혹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 명씩 얘기할까? 저는 먼저 거버넌스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버넌스가 사실 정치적인 프레임워크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합의를 어떻게 하게 할지, 그리고 그 합의된 결정이 어떻게 이어나가질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루는 것이 거버넌스인데, 그 합의를 왜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구성원들의 이익이 모두 최대화될 수 있게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목적이라는 거는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 같았는데 의사 결정이라는 것은 항상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거버넌스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버넌스라는 걸 정의하기에 따라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목적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논문이 내는 걸 조사를 해보면 이 친구들이 탈중앙화 가버넌스를 얘기를 할 때 블록체인 이전의 탈중앙화 가버넌스 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 가버넌스 자체를 얘기한다고 하면 이 가버넌스 자체를 완전히 탈중앙화 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탈중앙화 가버넌스다라고 해서 목적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이제 다오 같이 운영을 위해서 가버넌스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혜민이 말씀했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거버넌스가 수단인가 목적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또 하나가 궁금한 거는 이제 거버넌스라는 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된 분야이잖아요. 뭐 정치 철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깊게 다뤄진 분야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이 살아남은 게 민주주의, 그 중에서도 대의민주주의지만 사실 그 이전에는 실패한 거버넌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죠, 역사에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술이라는 건 이제 혁신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과거에는 상상만 하거나 혹은 기술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어떤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새로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거에 실패한 거버넌스들 중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통치 형태 같은 게 있을지, 이런 내용을 다루는 논문 같은 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블록체인 이전에도 탈중앙화 가버넌스가 시도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동유럽 쪽에서 이름을 제가 까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자들이 주식을 가지는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 해가지고 시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 보면 저희가 가버넌스 토큰을 가진 사람들이 가버넌스를 하면서 그 서비스의 사용자이자 뭐 빌더가 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랬을 때 의사 결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되게 많은 부분에서 잘 작동하진 않아가지고 폐기됐었던 모델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그게 그 토큰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리고 트랜잭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가버넌스 관련된 연구 자료나 이런 거 읽다 보면 그런 동유럽의 사례랑 그 다음에 스페인의 아나키즘이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다 의사결정에 한 번에 참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움직이는 거를 시도를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스페인 내전에서는 중앙화된 사람들이 이겼고, 저도 사실 중앙화가 사실 진짜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념들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토큰 가버넌스도 그런 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